인트로. 47회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 3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국내 최초의 여성 마케팅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도 마다하고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30살에 회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는 걸요.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당시로서는 아무도 모르던 최신 기술을 배워왔는데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0년치 종이 서류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손으로요. 그것도 매일 밤 11시까지. 제 상사는 저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렸어요. 신입은 기본부터 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왔어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삼켰습니다. 분노를, 모욕감을, 그리고 눈물을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칼을 갈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리고 3년 후, 저는 그 칼로 제 인생을 베어냈습니다. 낡은 껍질을 벗겨내듯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직장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30대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는지,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장. 화려한 시작, 그리고 추락. 1994년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29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컴퓨터로 고객 정보를 분석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직 종이 서류와 계산기로 일을 처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배워온 기술이 한국을 바꿀 거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아성 마케팅이라는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손꼽히는 큰 회사였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의 광고를 도맡아 하던 곳이었지요. 면접 때 제 이력서를 본 임원들의 눈이 반짝거리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미국에서 최신 기술을 배워왔다니 대단하다면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았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배치된 곳은 기획팀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을 지원하는 부서였어요. 팀장은 박재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입사 20년 차 베테랑이었지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딱 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그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그는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유학파가 뭘 안다고 일단 기본부터 배우라면서요. 우리 팀에서는 학벌보다 실력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기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 박 팀장이 제 책상 위에 낡은 종이 상자 12개를 던졌어요. 10년치 고객 설문지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직접 만나서 받았던 건데 아직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됐으니 이걸 다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빛바랜 종이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 연필로 체크한 표시들, 커피 얼룩이 묻은 설문지들. 대략 세어보니 10,000장이 넘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정리하냐고 물었더니
박 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미국 다녀왔다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줄 아느냐면서 신입은 다 이런 거부터 하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설문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미국까지 가서 최신 기술을 배워왔는데 고작 종이 정리라니. 내가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한 게 고작 이거였나. 하지만 울음을 멈추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아, 이게 기본이라고. 그럼 기본부터 완벽하게 해주지.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11시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껏 설문지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냥 정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2장. 종이 더미 속에서 찾은 보물.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컴퓨터에 옮겨 적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때는 마우스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키보드로만 작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냥 설문지를 옮겨 적는 대신 제가 미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나이, 성별, 언제 물건을 샀는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따져보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규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초반 여성 고객들은 특정 계절의 물건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연말이 아니라 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더 깊이 살펴보니 이유가 나왔어요. 아이들의 입학 시즌이었던 겁니다. 엄마들이 아이 입학 준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쇼핑도 함께 하는 거였지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는 밤새 분석을 했어요. 10년치 자료 안에는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낡은 종이 더미 속에요. 저는 그 규칙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이 물건을 살 것 같은 시점에 맞춰서 광고를 보여주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30대 엄마들에게는 입학 시즌 직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지요. 연말에 광고비를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3개월에 걸쳐 그 아이디어를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50페이지짜리 기획서였어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지,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박 팀장에게 제출했어요. 설문지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서 한번 봐달라고요. 박 팀장은 제 보고서를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이런 건 제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방향은 위에서 정하는 거고 저는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된다면서요. 그리고 제 보고서를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3개월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보고서가 휴지통에 버려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 개인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 두었던 거예요. 만든 날짜가 찍힌 원본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냥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내 것을 지키고 싶다는 막연한 본능.
그 본능이 나중에 저를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장. 도둑 맞은 아이디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회사 전체가 모이는 원래 회의가 열렸어요. 큰 회의실에 모든 부서가 모여서 각 팀의 성과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신입이니까요. 발표 순서가 돌아왔을 때 박 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뜬 건 제 보고서였습니다. 글자 하나 바꾸지 않은 그대로의 내용이요. 제가 3개월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그 아이디어를 박 팀장은 자신이 직접 생각해낸 것처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정보를 분석해서 물건을 살 것 같은 시점에 광고를 집중하자는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30대 여성 고객들이 봄에 물건을 많이 산다는 것. 그게 아이들 입학 시즌과 맞물려 있다는 것까지. 내 말이었어요. 내가 발견한 거였어요. 내가 분석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제안했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휴지통에 버렸던 그 사람이 자기 것이냥 발표하고 있었어요. 임원 중 한 명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자기가 예전부터 고객 분석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밤새 연구한 보람이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거 제 아이디어예요. 제가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차 신입이 20년차 팀장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증거는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초라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 넌 바보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데서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넌 그냥 투명 인간이야.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쓰려고 했어요.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저는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건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기다려. 언젠가 반드시 증명하고 말 거야. 내 가치를, 내 실력을.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자료, 모든 아이디어, 모든 분석 결과를 반드시 날짜와 함께 따로 저장해 두는 거였어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4장. 보이지 않는 성장.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박 팀장이 발표했던 그 아이디어는 회사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새로운 고객이 20%나 늘었고 박 팀장은 혁신적인 인재로 회사 안팎에서 칭송받았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잡무를 하고 있었어요. 설문지 정리가 끝나자 이번에는 다른 회사들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경쟁 회사의 광고를 모아서 정리하는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퇴근 후에 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법을 독학했어요. 그때만 해도 광고업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모든 계산을 손으로 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종이에 적고 그걸 다시 옮겨 적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면 정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걸. 그때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앞서 나가게 된다는 걸.
그래서 매일 밤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6시간씩 책을 사서 읽고 직접 해보고 틀리면 고치고 1년이 지나자 저는 회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갖게 됐어요.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수만 개의 정보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손으로 하면 일주일 걸리는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때가 되면 쓸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다른 부서 사람들과 관계를 쌓은 겁니다. 특히 기획팀의 김 부장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김 부장님은 50대 초반의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요즘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다면서 건강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가끔 김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드리러요. 하지만 어느 날 김 부장님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이번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숫자 분석이 좀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느냐고 여쭸더니 그러면 고맙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밤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배운 기술로 자료를 분석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발표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김 부장님은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습니다. 제 덕분이라면서요. 그때부터 김 부장님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박 팀장 밑에서 잡무를 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쓰일 날을 위해. 5장. 폭풍 전야. 입사 3년 차가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회사에 큰 소식이 터졌어요. S전자라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에서 신제품 광고를 우리 회사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S전자의 광고라면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엄청난 규모의 일이었어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당연히 박 팀장이 총책임자로 뽑혔어요. 혁신적인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 일에 투입됐습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보조였어요. 회의 내용 정리하고 서류 복사하고 커피 심부름하고 언제나처럼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감에 넘쳤어요. 이번 광고로 우리 팀이 회사 최고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떠 있었어요. 성공하면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팀장의 계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거든요. 그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광고에만 돈을 쏟아붓고 인터넷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보다 컴퓨터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S전자의 새 제품을 살 사람들도 20,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인터넷 광고가 더 중요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봤어요. 인터넷 쪽에 돈을 좀 더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살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다고요. 박 팀장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는 제 일이나 잘하라면서요. 큰 방향은 자기가 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덧붙였어요. 자꾸 이러면
이 일에서 빼버리겠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광고는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텔레비전에서 화려한 광고가 나가고 지하철역마다 커다란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새 제품이 나오는 날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6장. 재앙. 새 제품이 나온 지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팔린 양이 예상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S전자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광고 회사가 할 짓이냐면서 담당자가 직접 우리 회사 사장실로 찾아왔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S전자는 우리 회사 수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고객이었거든요.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급하게 높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장이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박 팀장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랐다느니, 경쟁이 치열했다느니 하면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같은 달에 다른 회사 제품은 잘 팔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면서 사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안에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바로잡을지 방법을 내놓으라고요. 그거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박 팀장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뒤져보라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살펴봐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았고 그걸 제대로 분석할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김 부장님이 높은 사람들 회의에서 제안을 하셨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잠깐 빌렸으면 어떻겠느냐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박 팀장 밑에 있는 이서윤이라고 하셨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서윤은 아직 경험이 없다면서 이런 중요한 일에 끼워 넣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말을 끊었어요. 지금 경험이 있고 없고 따질 때냐면서요. 방법이 있으면 뭐든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위기 대책반의 핵심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박 팀장은 이름만 걸어둔 관리자로 함께 배치됐어요. 발탁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칼을 꺼낼 때가요. 7장. 사흘간의 전쟁. 위기 대책반이 만들어진 첫날 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불러왔어요. 몇 번이나 광고가 사람들 눈에 띄었는지, 얼마나 관심을 끌었는지, 그 중에 얼마나 물건을 샀는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보통 방법으로는 며칠이 걸려도 다 볼 수 없는 양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공부해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정보가 자동으로 정리되고 규칙이 뽑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밤새 분석을 돌린 결과 원인이 뚜렷해졌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인터넷이었습니다. 제품을 살 만한 20, 30대 젊은이들은 텔레비전을 거의 안 봤던 거예요. 그들은 컴퓨터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고의 인터넷 예산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게다가 인터넷 광고를 보여줄 사람도 잘못 정해져 있었습니다. 40, 50대를 대상으로 해놨던 거예요. 왜냐고요? 박 팀장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 기준으로 정했거든요.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시작에서 출발한 광고였던 거예요.
저는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 만들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제안했던 그 방법을 지금 상황에 맞게 고친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 물건을 안 산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다시 광고를 보여주는 방법. 20, 30대가 많이 쓰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요. 저는 이틀 밤을 새우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짜리 완벽한 분석과 해결책.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보고서가 다 됐느냐고 물었어요. 네, 거의 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옆으로 왔어요. 보여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꽤 잘 만들었다고 하더니 자기가 높은 분들한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고했다면서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또였습니다. 또 제 것을 빼앗아가려는 거였어요. 3년 전과 똑같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겁 많은 새내기가 아니었어요. 팀장님, 이 보고서는 제가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서요? 제가 뭔데 감히 보고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저는 이 위기 대책반의 핵심 일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과 해결책은 제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협하는 말투였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대드는 거냐고. 제가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아느냐고.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덕분인 건 압니다. 팀장님이 3년 동안 저한테 종이 정리만 시켜주셔서 덕분에 저는 따로 공부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셨을 때 저는 증거를 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보고서도요. 모든 판이 날짜와 함께 제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전부 기록돼 있어요. 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자기를 협박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 보고서는 제가 보고할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 높은 분들 앞에서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만드셨다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팀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는 저를 노려보다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3년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했구나. 8장. 마지막 방해. 보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발표 연습을 했어요. 오후 3시 큰 회의실. S전자 높은 분들과 우리 회사 높은 분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거였어요. 2시 반. 저는 회의실에 일찍 도착해서 장비를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 파일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저장해둔 곳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회사 컴퓨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지운 거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박 팀장. 그가 한 거였어요. 아까 회의실을 나간 후에
제 파일을 지운 거였습니다. 팀장은 밑에 사람들 컴퓨터에 들어갈 권한이 있거든요. 이럴 수가. 저는 멍하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분 후면 보고인데 아무것도 없어. 이대로면 끝이야. 모두 앞에서 망신당하고 어쩌면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따로 저장해둔 것. 제 개인 컴퓨터. 저는 항상 모든 자료를 제 개인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뒀었어요. 3년 전 박 팀장이 제 보고서를 휴지통에 버린 그날부터 저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제 작은 컴퓨터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저장해둔 곳에 들어갔어요. 파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저장한 마지막 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됐어.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저는 급하게 파일을 가져와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3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높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S전자 담당자, 우리 회사 사장, 그리고 여러 임원들. 박 팀장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맬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구장. 반격.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어요. 광고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요. 새 제품을 살 20, 30대 젊은이들은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데 우리 광고 돈의 대부분이 텔레비전에 들어갔다고요. 화면에 그림표가 떴습니다. 제가 분석한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터넷 광고도 대상이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0, 50대를 대상으로 해놨는데 실제 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높은 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S전자 담당자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 물건을 안 산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다시 광고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20, 30대가 많이 쓰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얼마나 들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S전자 담당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 분석 누가 했습니까? 저 혼자 했습니다. 이 해결책도요? 네,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군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셨네요. 그리고 우리 회사 사장을 돌아봤어요. 왜 이런 인재를 숨겨두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분이 맡았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을 쳐다봤어요. 박 팀장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S전자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해결책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저희 광고를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윤 씨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부장님이었어요. 정말 잘했다면서 부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져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10장. 진실이 드러나다. 새로 시작한 광고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주 만에 팔리는 양이 3배로 뛰었어요. S전자는 만족했고 계약은 끊기는 대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살았습니다. 저는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가 성공한 직후 회사 감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광고가 왜 실패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알아보라는 사장의 지시였습니다. 감사팀은 박 팀장의 일 기록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제가 3년 전에 제안했던 그 보고서. 박 팀장이 자기 아이디어라고 발표했던 그 보고서가 실제로는 제가 만든 거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제가 따로 저장해둔 원본 파일의 날짜가 증거였습니다. 둘째, 보고 직전에 제 파일이 지워진 건 회사 컴퓨터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 팀장 이름으로 들어가서 파일을 지운 흔적이 나왔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감사팀이 우리 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박 팀장이 오랫동안 밑에 사람들을 괴롭혀왔다는 게 드러났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 직원들이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거예요. 감사 결과가 사장에게 보고됐습니다. 박 팀장은 징계회의에 넘겨졌어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 빼앗기, 파일 지우기, 밑에 사람 괴롭히기. 모든 잘못이 인정됐습니다. 결과는 직급 낮추기와 지방 발령. 사실상 쫓겨나는 거였어요. 박 팀장이 회사를 떠나는 날,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봤어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기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처음부터 제 말을 들어줬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실력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지킬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1장. 새로운 시작. 박 팀장이 떠난 후 저는 가장 젊은 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32살이었어요. 여자로서는 회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3년 전, 이 자리에서 종이 서류를 정리하며 울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지금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아.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내 가치는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증명하는 거야. 저는 팀장이 되고 나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밑에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반드시 그들 이름으로 발표하게 하는 것. 누구의 공도 빼앗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 들어왔다고, 여자라고, 젊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 제가 당했던 일을 다른 누구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12장. 그 후의 이야기.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성 마케팅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50살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건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다른 회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밤을 새우며 일할 수는 없지만 가끔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젊은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버틴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예요. 내 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덧붙이지요.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한 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준비했어요. 칼을 갈았지요. 아무도 모르게. 13장. 박재혁의 이야기. 아, 박재혁 팀장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박 팀장이 지방으로 쫓겨난 후 저는 그 사람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20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업계에서 꽤 알려졌을 무렵 한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면서요.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남의 공을 빼앗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세월의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지만 박재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0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은 제가 기억하던 거만하고 위압적인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늙고 초라하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30년 전의 원망을 쏟아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면서, 정말 고맙다면서요. 강연이 끝나고 그는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30년이 지났어도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제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했고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놓아주기로 했어요. 14장. 김 부장님. 참, 김 부장님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요. 김 부장님은 저보다 15살 위셨어요. 제가 팀장이 됐을 때 부장님은 이미 더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일로도 개인적으로도요. 부장님이 회사를 그만두실 때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다른 부서 사람인데 굳이 나서실 필요 없으셨잖아요. 부장님은 웃으셨어요. 자기도 예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면서요. 젊었을 때 자기 아이디어를 윗사람한테 빼앗긴 적이 있다고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짐했다고 하셨어요.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고. 내가 당했던 일을 다른 사람은 안 당하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부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너는 실력이 있었어. 난 그냥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이야. 나머지는 다 내가 한 거야.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지금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처럼 나중에 후배들한테 똑같이 해줘. 그게 진짜 보답이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베풀어준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이니까요. 15장. 후배들에게. 요즘 제가 만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요. 열정은 넘치지만 불안하고 능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고 노력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거야. 저도 3년 동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종이 정리나 하는 쓸모없는 새내기 취급을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공부하고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증명했어요. 증명이라는 말.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을성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내 것이 됩니다. 운으로 얻은 게 아니라 실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니까요. 16장. 마지막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30년 전 그 일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투명 인간이었던 저는 결국 제 빛을 찾았어요. 힘들고 외롭고 억울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겁니다. 다만 기다리면서 준비하세요. 칼을 갈아두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에필로그.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저녁밥 준비를 하면서, 아니면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어디에 계시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내일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